아침 식탁에서 또 시작됩니다. 자녀가 스마트폰을 보여주며 설명하는데 벌써 짜증이 납니다. 아빠, 이렇게 하면 훨씬 편한데요? 손사래를 치며 말하죠. 아니야, 내 방식이 제일 좋아. 예전엔 이렇게 안 했어. 자녀가 한숨을 쉽니다. 아빠는 왜 그렇게 고집이세요? 회사에서도 비슷합니다. 젊은 직원이 새로운 방법을 제안합니다. 듣기도 전에 고개를 젓고 있는 자신을 발견하죠. 그건 안 될 거야. 내가 해봐서 아는데 말이야. 회의실을 나서면서 뒤에서 속삭이는 소리가 들립니다. 부장님은 새로운 걸 안 받아들이세요. 생각해보면 젊었을 때는 이렇지 않았습니다. 새로운 것에 호기심이 많았고 유연했고 남의 말도 잘 들었어요. 그럴 수도 있겠네라는 말을 자주 했던 것 같은데요. 언제부터 이렇게 됐을까요? 내 방식이 최고야. 예전이 좋았어. 요즘 애들은 몰라라는 말을 달고 사는 사람이 된 건 언제부터일까요? 스스로도 느낍니다. 뭔가 굳어지고 있다는 걸요. 새로운 걸 배우기 싫고 익숙한 것만 찾게 되고 변화가 귀찮고 두렵습니다. 이게 나이 탓일까요?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을까요? 왜 나이 들수록 고집이 세지는 걸까요? 정말 나이 때문일까요? 변화가 왜 이렇게 두렵게 느껴질까요? 그리고 이 고집을 조금이라도 꺾을 방법은 없을까요? 심리학과 뇌과학은 놀라운 답을 가지고 있습니다. 먼저 우리 뇌에서 일어나는 변화를 들여다봐야 합니다. 젊은 뇌와 나이 든 뇌는 다르게 작동하거든요. 뇌에는 가소성이라는 게 있습니다. 플라스틱처럼 유연하게 변할 수 있는 능력이죠. 젊을 때는 이 가소성이 높습니다. 새로운 것을 배우면 뇌에 새로운 신경 연결이 쑥쑥 만들어져요. 변화에 빠르게 적응하고 새로운 방식을 쉽게 받아들입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서 이 가소성이 점점 떨어집니다. 뇌가 서서히 굳어지는 거예요. 새로운 신경 연결이 만들어지는 속도가 느려지고 대신 기존 패턴이 강화됩니다. 익숙한 길은 더 익숙해지고 새로운 길은 만들기 어려워지는 거죠. 그러니 자연스럽게 안정을 추구하게 됩니다. 내가 아는 방식대로 하는 게 편해. 전전두엽 피질이라는 부분도 중요합니다. 이 부분은 우리의 실행 기능을 담당해요. 유연하게 생각하고 관점을 전환하고 새로운 상황에 맞춰 전략을 바꾸는 능력이죠. 젊을 때는 이게 잘 작동합니다. 한 방법이 안 되면 그럼 다른 방법을 써볼까 하고 쉽게 바꿀 수 있어요. 나이가 들면 이 기능이 조금씩 떨어집니다. 관점을 전환하는 게 어려워지고 한 가지 방식에 고착되기 쉬워지죠. 이게 맞는 방법이야 라고 생각하면 다른 가능성을 보기 힘들어집니다. 그래서 융통성이 없어 보이는 거예요. 도파민이라는 신경 전달 물질도 관련이 있습니다. 도파민은 보상과 동기를 담당하는데요. 젊을 때는 새로운 것을 시도할 때 도파민이 많이 나와요. 와, 신기해. 재미있어. 라는 느낌이죠. 그래서 새로운 것에 끌리게 됩니다. 나이가 들면 도파민 시스템이 변합니다. 새로운 것에 대한 보상이 줄어들고 익숙한 것을 선호하게 돼요. 모험보다는 안정을, 변화보다는 유지를 택하게 되는 거죠. 굳이 새로운 걸 배워서 뭐해? 익숙한 게 편한데. 편도체라는 부분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편도체는 위협을 감지하는 뇌의 경보 시스템인데요. 나이가 들수록 예민해지는 경향이 있어요. 새로운 것을 만나면 위협으로 받아들이기 쉽죠. 이거 괜찮은 걸까? 실패하면 어떡하지? 불안해. 그래서 방어적인 태도가 강해집니다. 이런 변화들이 모여서 인지적 경직성이라는 걸 만듭니다. 사고가 유연하지 못하고 굳어지는 거예요. 다른 관점을 수용하기 어렵고 흑백 논리가 강해지고 맞다 아니면 틀리다 식으로 생각하게 됩니다. 중간지대가 사라지는 거죠. 확증 편향도 강해집니다. 내 믿음을 확인해주는 정보만 받아들이고 반대되는 증거는 무시하게 돼요. 봐, 역시 내가 맞잖아라는 생각을 계속 반복하게 됩니다. 새로운 걸 배우기보다는 내가 아는 게 맞다는 걸 확인하려고만 하는 거죠. 이게 뇌의 생물학적 변화입니다.
하지만 이것만으로는 설명이 부족해요. 심리적인 이유도 깊이 작용하거든요. 가장 큰 이유는 정체성의 위협입니다. 50년을 살아오면서 이것이 나야라는 자아상이 단단하게 자리 잡았어요. 내가 좋아하는 것, 내가 하는 방식, 내가 믿는 가치들이 쌓여서 나를 만들었죠. 그런데 변화를 받아들인다는 건 이 자아를 흔드는 일처럼 느껴집니다. 내가 틀렸다는 거야? 그럼 지금까지의 나는 뭐였어? 그래서 변화가 나를 버리는 것처럼 두렵게 느껴지는 거예요. 통제감의 상실도 무섭습니다. 나이가 들면서 우리는 여러 가지 통제력을 잃어가는 걸 경험해요. 몸은 예전 같지 않고 기억력도 떨어지고 직장에서의 지위도 흔들리고요. 이렇게 많은 걸 잃어가는데 최소한 내 방식만이라도 지키고 싶은 거예요. 이건 내가 정하겠어. 이것만큼은 내 뜻대로 하겠어 라는 마음이죠. 축적된 경험의 무게도 있습니다. 내가 해봐서 아는데라는 말 자주 하시죠? 50년을 살면서 수많은 일을 겪었어요. 성공도 하고 실패도 했고 그 과정에서 나만의 방법을 찾았습니다. 이 경험이 자산이에요. 하지만 동시에 족쇄가 되기도 합니다. 예전엔 이렇게 했는데 잘 됐어. 이 방법이 최선이야 라고 믿게 되는 거죠. 과거의 성공 방식에 집착하게 됩니다. 새로운 것에 대한 두려움도 큽니다. 새로운 방법을 시도한다는 건 초보자가 되는 거예요. 이 나이에 서툴러지는 게 싫습니다. 젊은 사람들 앞에서 무언가를 못하는 모습을 보이기 싫고요. 체면과 자존심이 걸린 문제죠. 이걸 못하면 무시당할 것 같아 창피해. 세대 차이에 대한 불안도 있어요. 요즘 애들은 이라는 말로 시작하는 이야기들 많이 하시죠? 세상이 너무 빠르게 변하고 젊은 세대의 언어와 문화가 낯설고 뒤처지는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나는 9세대가 됐구나라는 불안이죠. 그래서 더 방어적이 되고 과거를 고집하게 됩니다. 솔직히 에너지도 부족합니다. 새로운 것을 배우려면 힘이 들어요. 머리도 써야 하고 시간도 들이고 실수도 견뎌야 하죠. 젊을 때는 이게 재미있었는데 지금은 그냥 피곤합니다. 그냥 익숙한 게 편해. 굳이 바꿀 필요 있어? 보존 모드로 전환하는 거예요. 시간에 대한 압박감도 무시할 수 없어요. 이제 바꿔봤자 얼마나 쓰겠어 라는 생각이 듭니다. 남은 시간이 그리 많지 않다고 느끼니까요. 새로운 것을 배워서 얻을 이득보다 드리는 노력이 더 크게 느껴집니다. 그러니 현상 유지가 합리적인 선택처럼 보이는 거죠. 상실에 대한 슬픔도 있습니다. 변화를 받아들인다는 건 과거를 버리는 것처럼 느껴져요. 좋았던 그때에 대한 그리움이 있죠. 새 것보다 옛 것이 더 좋았다고 믿게 됩니다. 향수가 고집과 연결되는 거예요. 한국 사회의 특수한 문화도 영향을 미칩니다. 우리는 권위주의 문화 속에서 자랐어요. 연장자는 옳다, 나이가 곧 지혜다라는 걸 배웠죠. 내가 너보다 많이 먹었어라는 말이 힘을 가졌고요. 그러니 젊은 사람 앞에서 굽힌다는 건 권위를 잃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유교적 위계 구조도 한몫합니다. 아랫사람은 따라야 하고 윗사람은 가르쳐야 한다고 배웠어요. 윗사람이 배운다는 건 위치가 흔들리는 것 같고 체면이 깎이는 것 같습니다. 집단주의와 동조 압력도 있죠. 우리 세대는 원래 이렇게 하는 거야 라는 믿음이 있어요. 다르게 하면 튀는 것처럼 느껴지고 보수적인 태도가 안전하게 여겨집니다. 역설적이게도 성공 경험이 문제가 되기도 해요. 이 방식으로 성공했잖아 라는 생각이 들면 변화의 필요성을 못 느끼게 됩니다. 이게 옳은 방법이야 라는 확신이 생기고 과거 방식을 고수하게 되는 거죠. 세대 간 갈등도 고집을 강화합니다. MZ세대와 충돌하면서 요즘 애들은 버릇이 없어라고 생각하게 되고 더 방어적이 되고 더 고집스러워지는 악순환이 생깁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번 생각해 봐야 할 게 있어요. 고집이 정말 나쁘기만 한 걸까요? 사실 건강한 확신과 완고한 고집은 다릅니다. 원칙을 지키는 것과 융통성 없는 것은 달라요. 신념과 편견도 다르고 일관성과 경직성도 다릅니다. 경계선이 어디일까요?
고집이 도움이 될 때도 있어요. 소신 있는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고 흔들리지 않는 가치관을 지킬 수 있습니다. 압력에 굴하지 않고 자기다움을 지킬 수 있죠. 하지만 고집이 해가 될 때도 많습니다. 관계가 단절되고 기회를 놓치고 시대에 뒤처지고 결국 고립되고 외로워집니다. 한번 자기 진단을 해보시면 어떨까요? 남의 의견을 들을 때 방어적으로 반응하시나요? 아니야, 그게 아니라가 입버릇이 되진 않았나요? 새로운 방법을 시도하는 걸 거부하시나요? 예전이 좋았어라는 말을 자주 하시나요? 젊은 세대와 자주 충돌하시나요? 실제 이야기를 하나 들려드릴게요. 새로운 업무 시스템이 도입됐을 때 배우기를 거부한 부장이 있었습니다. 나는 예전 방식이 편해라며 버텼죠. 결국 업무 효율이 떨어졌고 팀원들과도 갈등이 생겼고 퇴직 시기를 앞당기게 됐어요. 또 다른 분은 자녀와의 소통이 완전히 단절됐습니다. 내 말이 맞아. 내가 해봐서 아는 데만 반복하다가 자녀들이 아예 말을 안 하게 됐죠. 명절에도 형식적인 인사만 나누는 관계가 됐습니다. 사업을 하던 분도 있었어요. 시장이 변하고 있는데 고집스럽게 예전 방식만 고수했습니다. 우리는 원래 이렇게 해왔어라며 변화를 거부했죠. 결국 사업이 기울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 굳어진 뇌와 마음을 조금이라도 유연하게 만들 방법은 없을까요? 다행히 있습니다. 그것도 생각보다 많이요. 첫 번째는 뇌 가소성을 다시 활성화하는 겁니다. 뇌는 나이와 상관없이 변할 수 있어요. 70대에도 새로운 언어를 배울 수 있고 80대에도 악기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젊을 때처럼 저절로 되지 않으니 의도적으로 노력해야 하죠. 새로운 것을 일부러 시도해 보세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매일 같은 길로 출근하셨죠? 오늘은 다른 길로 가보세요. 처음엔 낯설고 불편할 겁니다. 왜 굳이 이러나 싶을 거예요. 하지만 뇌는 이 낯선 길을 기억하려고 새로운 신경 연결을 만듭니다. 이게 바로 가소성이에요. 새로운 취미를 배워보는 것도 좋습니다. 악기를 배우거나 그림을 그리거나 춤을 추거나요. 이 나이에 무슨 악기야 라고 생각하실 수 있어요. 하지만 서툴게라도 해보는 게 중요합니다. 손가락을 움직이고 리듬을 맞추고 악보를 읽으면서 뇌의 여러 영역이 동시에 활성화됩니다. 이게 가소성을 높여줘요. 안 먹어본 음식을 시도해보세요. 난 입맛이 까다로워. 이런 건 안 먹어라고 정해놓은 것들 있으시죠? 한번 도전해보세요. 태국 음식, 인도 음식, 중동 음식, 새로운 맛을 경험하는 것도 뇌에 자극이 됩니다. 낯선 동네를 산책해보는 것도 좋아요. 늘 가던 공원 말고 한 번도 안 가본 동네로요. 길을 찾고 주변을 관찰하고 새로운 풍경을 기억하는 과정이 뇌를 훈련시킵니다. 뇌는 사용할수록 유연해집니다. 근육과 비슷해요. 안 쓰면 굳지만 쓰면 살아납니다. 두 번째는 왜를 물어보는 겁니다. 우리는 대부분 자동으로 반응합니다. 이건 이렇게 하는 거야 라고 즉각 판단하죠. 그 순간 잠깐 멈춰보세요. 내 방식을 고집하기 전에 질문해 보는 겁니다. 왜 이 방법이 최선인가?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정말 이게 최선일까요? 아니면 그냥 익숙해서 그런 걸까요? 다른 가능성을 열어두세요. 내가 모르는 더 좋은 방법이 있을 수 있어요. 정말 이것만이 옳은가? 절대적인 건 없습니다.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고 시대에 따라 바뀔 수 있어요. 혹시 그냥 익숙해서 그런 건 아닐까? 이게 핵심입니다. 우리는 익숙함과 오름을 혼동하거든요. 세 번째는 실험 정신을 갖는 겁니다. 한번 해보자는 태도요. 새로운 방법을 마치 과학 실험처럼 접근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될까? 호기심을 가지고요. 결과를 미리 단정 짓지 마세요. 안 될 거야 라고 예단하지 말고 한번 해보고 판단하자고 생각하는 겁니다. 실패해도 괜찮습니다. 실험이니까요. 실패하면 이 방법은 이래서 안 되는구나 라고 배우는 거죠. 성공하면 이게 되네.
라고 발견하는 거고요. 어느 쪽이든 얻는 게 있어요. 재미로 접근하면 부담이 줄어듭니다. 심각하게 생각하지 말고 놀이처럼 해보세요. 이거 재미있을 것 같은데라는 마음으로요. 실제로 한 분은 자녀가 알려준 배달 앱을 실험 삼아 써봤대요. 처음엔 이게 되나 싶었는데 몇 번 해보니 편하더래요. 이제는 자주 쓴다고 합니다. 네 번째는 젊은 세대에게 배우는 겁니다. 이게 쉽지 않죠. 체면도 있고 자존심도 있고요. 하지만 가르치는 사람에서 배우는 사람으로 전환하면 세상이 달라 보입니다. 자녀나 후배에게 솔직하게 질문해 보세요. 이거 어떻게 하는 거야? 나한테 좀 가르쳐 줄래? 처음엔 어색할 겁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젊은이들은 기꺼이 알려줘요. 오히려 물어봐 주면 좋아합니다. 내 생각은 어때? 라고 묻는 것도 좋습니다. 의견을 구하는 거죠. 내 생각을 강요하지 않고 상대의 관점을 듣는 겁니다. 그러면 전혀 다른 시각을 접하게 돼요. 겸손함에는 큰 힘이 있습니다. 모르는 걸 모른다고 인정하는 용기, 배우려는 자세가 사람을 성장시켜요. 세대 간 격차도 줄어들고 새로운 관점도 얻게 되고 관계도 좋아집니다. 실제로 후배에게 배우기 시작한 부장님이 있었는데 팀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졌대요. 서로 존중하는 문화가 생겼다고 합니다. 다섯 번째는 인지적 유연성을 훈련하는 겁니다. 사고의 유연성을 높이는 거예요. 반대 관점을 일부러 상상해 보는 겁니다. 누군가 내 의견과 다른 말을 하면 즉각 반박하고 싶죠. 그 순간 잠깐 멈추고 생각해 보세요. 다른 각도에서 보면 어떻게 보일까? 위에서 보면, 옆에서 보면, 뒤에서 보면 어떨까요? 같은 상황도 각도에 따라 다르게 보입니다. 흑과 백 사이의 회색 지대를 찾아보세요. 맞다 아니면 틀리다가 아니라 이런 면에서는 맞고 저런 면에서는 아니네라고 생각하는 거죠. 전적으로 찬성이나 전적으로 반대가 아니라 부분적으로 동의할 수 있어요. 그럴 수도 있겠네라는 말을 연습해 보세요. 이 말이 입에서 자연스럽게 나올 때까지요. 처음엔 억지로라도 말해 보세요. 그럴 수도 있겠네. 그런 관점도 있구나. 생각해 보니 일리가 있네. 이런 말들이 뇌를 유연하게 만들어줍니다. 여섯 번째는 변화를 작게 쪼개는 겁니다. 큰 변화는 부담스럽고 두렵습니다. 그래서 작은 변화를 하나씩 시도하는 겁니다. 이번 주에는 새로운 앱 하나를 배워봅니다. 카카오톡만 쓰던 분이라면 다른 메신저를 깔아보는 거예요. 며칠 써보세요. 익숙해지면 그 다음 단계로 갑니다. 다음 주에는 후배의 제안을 하나 받아들여 봅니다. 늘 거절하던 분이라면 의식적으로 그래, 한번 해보자고 말해보는 거예요. 실제로 해보고 경험하는 겁니다. 그 다음 주에는 새로운 방식을 시도해 봅니다. 회의 진행 방식을 바꿔본다든지 보고서 양식을 달리해 본다든지요. 하나씩 천천히요. 작은 성공 경험이 쌓이면 자신감이 생깁니다. 일곱 번째는 과거의 나를 존중하되 집착하지 않는 겁니다. 과거를 부정할 필요는 없어요. 그때는 그게 최선이었어 라고 인정하세요. 그 선택, 그 방법이 그때는 맞았을 겁니다. 후회할 필요 없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다른 방법이 나을 수 있어 라고 열어두는 거죠. 시대가 바뀌었고 상황이 달라졌고 더 좋은 도구가 생겼을 수 있어요. 과거를 부정하는 게 아니라 진화하는 겁니다. 업그레이드의 관점으로 보세요. 과거의 나는 버전 1.0이었고 지금의 나는 버전 2.0이 되는 거예요. 여덟 번째는 실수를 허용하는 겁니다. 새로운 것을 할 때는 서툴 수밖에 없어요. 당연합니다. 모르는 게 당연해라고 스스로에게 말해주세요. 처음 하는 건데 잘할 리가 없죠. 천천히 배우면 되라고 여유를 가지세요. 급할 거 없어요. 늦더라도 꾸준히 하면 됩니다. 완벽주의를 내려놓는 겁니다. 완벽하게 못하면 아내가 아니라 서툴러도 일단 해보자로요. 30점짜리 시작이 100점짜리 망설임보다 낫습니다. 실수해도 괜찮아요. 그게 배움의 과정이에요. 아홉 번째는 호기심을 키우는 겁니다. 어린아이를 보세요.
뭐든지 신기해하고 만져보고 물어보죠. 그 마음이 필요해요. 재미있네, 신기하네라고 말해보세요. 새로운 걸 보면 일단 비판하기보다 호기심을 가지는 겁니다. 이게 뭐지? 어떻게 작동하지? 왜 이렇게 만들었을까? 판단하기 전에 탐구하세요. 좋다, 나쁘다를 먼저 정하지 말고 일단 알아보는 거예요. 비판하기 전에 관찰하세요. 자세히 들여다보면 보이는 게 많아요. 어린아이의 눈으로 세상을 보는 겁니다. 모든 게 처음인 것처럼요. 선입견을 내려놓고 편견을 버리고 있는 그대로 바라보는 거죠. 10번째는 변화의 이득을 상상해 보는 겁니다. 변화가 두려운 이유는 손해만 보이고 이득이 안 보이기 때문이에요. 의도적으로 이득을 찾아보세요. 새로운 방법을 쓰면 어떤 장점이 있을까요? 구체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자녀와 대화가 늘어날 수도 있고, 후배들과 가까워질 수도 있고, 친구가 생길 수도 있어요. 이런 이득들을 떠올리면 동기가 생깁니다. 11번째는 함께할 동료를 찾는 겁니다. 혼자 하면 어렵지만 같이 하면 쉬워요. 같이 배우는 친구가 있으면 훨씬 수월합니다. 중년 스터디 그룹을 만들어 보세요. 우리 같이 배워볼까? 라고 제안해 보는 거죠. 비슷한 나이대의 친구들끼리 모여서 새로운 취미를 시작하거나 운동을 하는 거예요. 같이 하면 좋은 점이 많습니다. 서로 격려하게 되고 경쟁심도 생기고 포기하고 싶을 때 버텨주는 힘이 생겨요. 저 사람도 하는데 나도 할 수 있어라는 마음이 들죠. 12번째는 자기 대화를 바꾸는 겁니다. 우리는 하루 종일 자신에게 말을 해요. 이 내면의 대화를 바꾸면 행동도 바뀝니다. 난 원래 이래, 대신 변할 수 있어라고 말하세요. 고정된 게 아니에요. 변화 가능합니다. 나이 들어서 못 배워, 대신 천천히 배우면 되라고요. 나이는 핑계일 뿐이에요. 속도가 느릴 뿐 배울 수 있어요. 예전이 좋았어, 대신 새로운 것도 괜찮을 거야 라고 말해보세요. 과거만 좋은 건 아니에요. 미래도 기대할 만합니다. 이게 최선이야, 대신 더 나은 방법이 있을 수 있어 라고요. 가능성을 열어두는 겁니다. 13째는 메타인지를 개발하는 겁니다. 메타인지는 생각에 대한 생각이에요. 내 생각을 관찰하는 능력이죠. 내가 고집 부리는 순간을 알아채는 겁니다. 아, 지금 내가 방어적이네라고 자각하는 거예요. 또 새로운 걸 거부하고 있네라고 인식하는 겁니다. 자각이 변화의 시작입니다. 알아채야 바꿀 수 있어요. 모르면 계속 반복하게 되죠. 지금 왜 이렇게 반응했지? 무엇이 나를 불편하게 만들지? 내가 진짜 원하는 게 뭐지? 이런 질문들을 던져보세요. 자기 이해가 깊어질수록 변화도 쉬워집니다. 고집의 진짜 의미를 이해하면 풀립니다. 그건 두려움의 다른 이름이에요. 변화에 대한 방어이고, 통제 상실에 대한 불안이고, 초보자가 되기 싫은 마음입니다. 조선시대 실학자 정약용 선생은 80평생 배움을 멈추지 않으셨습니다. 날마다 새로워지고 또 날마다 새로워진다는 말씀을 남기셨죠. 배움에는 나이가 없다는 뜻입니다. 평생 학습의 자세, 겸손함의 가치를 강조하신 겁니다. 선생은 예순이 넘어서도 새로운 학문을 시작하셨어요. 중년의 유연성은 가장 아름다운 조합입니다. 지혜의 개방성을 더하고 경험의 호기심을 더하고 원칙의 융통성을 더하는 거죠. 나이 들수록 유연해지세요. 그게 진짜 성숙입니다. 단단하되 딱딱하지 않고, 원칙이 있되 융통성도 있고, 자기만의 길을 가되 새로운 길도 받아들이는 사람이 되세요. 당신은 할 수 있습니다. 나이는 핑계일 뿐이에요. 오늘 새로운 것을 하나 시도해 보세요. 아주 작은 거요. 다른 길로 퇴근해 보세요. 젊은이의 의견을 하나 수용해 보세요. 그럴 수도 있겠네라고 말해 보세요. 작은 변화의 시작입니다. 그 작은 걸음이 모여서 큰 변화를 만듭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바른 라디오였습니다.